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몸 끝내줍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섹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친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제수씨거나 형수씨인 거죠. 그 둘 사이에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 옆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문을 제일 먼저 퍼뜨린 자가 바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의 마차,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그 신차, 태양의 마차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는데 그러고 본 거예요. 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한테 이 마차를 만들어준 헤파이스토스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대장간의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게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내가 다 봤다. 눈 띵굴, 그렇죠? 헤파이스토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서범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레스를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것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자기를 버린 헤라에게 황금 의자를 보냈던 헤파이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만 있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덫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하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그물을 짭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로디테 등장, 곧이어 아레스 등장.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스위치 온. 그래서 그물이 떨어집니다. 둘이 딱 갇힌 거예요. 현장 목격이야. 네, 현장 완성을 잡은 거죠.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시여 와 보십시오. 이것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는 거의 이혼 상태. 그리고 이제 두 현장에서 발각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났어요. 아니 이제 거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쟤네 둘이잖아 진짜는. 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아레스 아니야? 어머. 이렇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헤파이스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헤파이스토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일리아스라는 책에 나오는데, 근데 일리아스의 그 장면에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는데 그 옆에 아글라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글라이아는 카리스, 우아함의 삼자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그 호메로스가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 아글라이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얘기선을 퍼즐을 새롭게 맞춰보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그 사건 이후 둘은 이제 부부 관계로 이제 공인돼 버리고 헤파이스토스는 우아함의 여신 아글라이아와 새롭게 결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는데 아테나 여신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 장면인데요. 헤파이스토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테나 여신이 와서 자기의 무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로디테한테도 반하지 않던 이 남자가 아테나 여신을 보고 완전 내 스타일 그러면서 완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테나 여신 어떻습니까, 주님? 어디서 오늘? 아테나 여신은 사실 그 처녀신이기도 하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인데, 파르테논이란 말이 처녀란 뜻이거든요. 처녀 신전이고 순결의 상징이기도 한 아테나니까 뿌리쳐봤어요. 어디 감히 손을 딱 뿌리쳤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자기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사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사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 정액이 지금 아테나의 허벅지에 묻었다고. 그래서 저 그림은 허벅지를 유난히 이렇게 드러냈죠. 그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맞은 아테나 기분 더럽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소음철을 주고 아이 더러워 그래서 이거 닦아내면서 이걸 땅바닥에 던졌대.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대. 그 에레크토니오스라는 아이인데 크토니오스라는 말이 땅이란 뜻이고 엘이 그게 솜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솜털과 땅이 만나서 난 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자기가 처녀이지만 그래도 내 허벅지 닿아서 난 아이.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고 그 아크로폴리스 옆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옆에 에레크테니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솜털에서 나온 그 아이가 자라나서 아테네의 왕이 됐고 그 아테네를 모시는 신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그 사건 이후 이 아프로디테의 연애 행각이라고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은 여러 대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어느 날 이 아프로디테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트로이아로 가요. 왕족 중에 앙키세스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반하게 돼요. 자기가 사랑의 신인데 사랑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남성한테 그것도 인간 남자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프로디테 여신이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앙키세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아프로디테다. 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아이네아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트로이 편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남은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루게 되냐면 이탈리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까 헤어졌던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아프로디테는 그 자기의 아들 아이네아스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트로이아를 떠나서 이탈리아 반도로 온 거잖아요. 그럼 오게 되면 정착민과 싸움을 하게 되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무기가 시원찮은 거예요. 정말 좋은 무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이게 면목이 생기나요? 그렇게 외면하고 바람피고 떠났던 아프로디테가 자기 자존심을 다 누르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 신화에는 안 나옵니다. 로마 신화에만 나와요. 그래서 로마 용어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신화에서는 이 헤파이스토스를 불카노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불카노스 하면은 화산을 뜻하는 볼케이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 아프로디테 대신에 베누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비너스로 하죠. 비너스 여신이 불카노스를 찾아갑니다. 미안했겠죠. 찾아갔을 때 불카노스가 딱 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비너스가 설득을 합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인간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할 아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쩐 일인지 이때 불카노스가 처음으로 그 비너스의 띠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너스에게 매료가 되고 그 둘 사이의 사랑이 아주 뜨겁게 묘사가 됩니다.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도, 즉 불카노스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소홀했던 비너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에 대한 미안함을 거기서도 풀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오해와 둘 사이의 그 앙금을 다 씻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 불카노스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일 때문에 당신을 돌보지 않은 거 미안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거 미안해. 일이 뭐라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프로디테도 당신의 솜씨를 내가 인정해주고 참아줬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걸 상상해 봅니다. 둘 사이는 아주 행복한 하루였지만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둘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었을 텐데 둘이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둘이 깨져버렸다는 게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편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그것을 자기의 아들 아에네아스에게 주고 아에네아스가 그걸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손이 계속됐겠죠. 그래서 16대 손에서 태어난 아이가 로물로스라고 합니다. 로물로스가 세운 나라가 로마고 로마는 이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지중해 세계를 전체를 지배하는 위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만들고 최대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사람. 비너스의 아들이었던 아에네아스가 위대한 로마 문명을 만들었고 그 로마 문명의 제국을 만든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다. 그러니까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와 바람을 피고 사랑을 나눈 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는 위대한 문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를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고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여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제우스가 자신의 남성적 가치로서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바람을 폈다면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치, 사랑이 세계를 지배해야 평화롭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너스의 이 이야기나 또는 제우스의 바람 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불륜이나 부도덕으로만 보는데 사실 그걸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쪽을 찾으셨나요? 아닌 것 같은가요? 태초에는 인간이 두 명이 이렇게 합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머리가 두 개였대요.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다 볼 수가 있고 팔도 4개, 다리도 4개. 그래서 이때 인간들은 사방을 둘러볼 수가 있었고 손과 발을 쭉 펴서 구르면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퀴처럼. 그러니까 신들이 이걸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능가할 수도 있겠구나. 쟤네들을 자르자. 그래서 그 제우스가 불멸의 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반씩 툭툭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항상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나머지 반쪽을 찾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란 무엇이겠습니까? 딱 맞춰보니까 맞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는 자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자신의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고 결혼 생활이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커플들, 그 부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인간의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신화 속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